암에 걸렸는데 잘 낫는 사람과 잘 낫는 그룹과 잘 낫지 않는 그룹을 그 사람이 통계를 내본 거예요. MD 앤더슨에서. 그랬더니 아주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취미를 즐기는 사람은 암이 낫는데 취미가 없는 사람은 안 낫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시골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더 잘 낫고 도시 직장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더 잘 안 낫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의리의리한 병원에 오면 왠지 병원 공기만 맡아도 내가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근데 도시 생활자들은 병원 늘상 보는 거잖아요. 자주 와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그 신뢰도, 그 어떤 환상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약한 거죠. 자기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이. 그래서 또 안 낫는 거예요. 어쨌건 제가 이제 암이라는 걸 예로 들었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역할이 상실됐을 때에 그 몸이 망가지는 것은 분명히 이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본다면은 우리 이제 여기서 젊은 요원들이 복지 쪽의 사회공무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을 살려보는 것도 괜찮다. 평생 직업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서비스 로봇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먼저 인공지능 로봇을 파견을 하거나 팔거나 임대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MBC에서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이제 미래인간 AI 1부, 2부, 3부를 했어요. 뭐 1부는 뭐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만큼 발달했는가, 2부는 그 실업자들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생기고 있는가, 3부는 미래 인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주 복잡하게 다루지는 않았고 간단하게 다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사피엔스의 미래에서 일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거노인하고 친구해주는 로봇이에요. 독거노인하고 친구해주는 로봇인데 그 독거노인의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보면 안 잊어버려요. 누구 오셨네요.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로봇 주변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얘는 기억력이 너무 좋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그 페퍼 로봇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손님들한테 농담을 던질 줄 알고 퀴즈를 내요. 그러니까 커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지루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주인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로봇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그럼 그 모니터상에서 메뉴를 고르고 그럼 자기는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는. 근데 지금은 그 서빙을 보고 주문을 받는 것만 그 페퍼가 하고 주방에는 커피를 직접 내리는 로봇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고 편의점 알바도 사라지고요. 커피점 알바도 사라져요. 맥도날드에서는 이미 자동차로 들어가면서 주문하잖아요. 몇몇 미국의 맥도날드 보니까 이미 이거 로봇이 이걸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값싼 노동자조차도 실업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미래인간 1부, 2부에 보면은 우리나라 아마 길병원이 나와요. 길병원. 인공지능 왓슨이 길병원에서 처음 도입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의사들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 암 진단하는 의사들이 표정이 왜 안 좋냐면 한 인간이 100년 동안 공부할 거를 인공지능 왓슨 5분 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년 동안 페이퍼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그 의사 인터뷰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암이면 암 또는 뭐
또 외과면 외과, 면역학이면 면역학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논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논문들의 그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IQ가 200이라 할지라도 어쨌건 페이퍼를 넘겨야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니터라도 이렇게 스크롤바를 돌려야지 보잖아요. 이 시간이 1년 365일인데 거의 한 390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쏟아지는 논문을 내가 한숨도 안 자고 그 논문을 내가 우리 분야에서 나오니까 내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올해 나온 우리 관련된 논문을 내가 다 보겠다. 근데 그게 거의 한 400일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업무를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걸 보면 공부를 하면은 내가 치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치료를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그 1년치 정도의 분량은요. 인공지능 한 5초에서 6초면 다 공부 끝나거든요. 나오는 논문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상 실험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표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언젠가는 우리가 병원에서 밀려나겠구나 위기감이 딱 오는 거죠. 의사들이 밀려나는구나. 완벽하게 밀려나지는 않겠죠. 완벽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주에서 오는. 우주에서 뭐 초신성이 폭발한다거나 뭐 감마선이 갑자기 온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지구에서도 그런 자연 방사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DNA가 지속적으로 돌연변이를 하고 그게 또 진화의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지금 판도라 잘 안 봤는데 거기서도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뜨면은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방식으로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어쨌건 자연 반사능이 있어서 계속해서 카오스가 생겨요. 혼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에. 그래서 그것을 대응해줄 인간이 필요해요. 또는 뭐 갑자기 뭐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병원에 소수 남긴 하지만 20% 남느냐, 5% 남느냐, 1% 남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쨌건 80% 이상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어제 업그레이드한 게 이건데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지 않는 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서히 들어오더니 지금은 보세요. 운송제조, 금융법률, 의료진단, 심리치료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왜 교육하고 심리치료를 더 잘할까요?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 보모 역할부터 해요. 인공지능. 얘는 나이를 안 먹잖아. 인공지능은. 그 어린아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거든. 수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어떤 옹알이부터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무슨 대화를 나눴고 중학교 때 무슨 대화를 나눴고 단 하나도 까먹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래서 뭐냐면은 1대1 개인과의 교사보다 그 아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 교사가. 어떤 인간도 그 교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 그런 능력이 인간도 없거니와 사실 인간은 자기 한 말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두뇌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봤을 때 물론 제가 무슨 신의 영감으로 전혀 인풋이 없는데도 뭔가 아웃풋이 나올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략 그게 비례한다고 봤을 때 어떤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당하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지를 미리 예견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문자 보내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를 모 회사의 모 인공지능은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구글이 전 세계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모든 인간들의 데이터를 자기들이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 기술을 더 먼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민족만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럼 아프리카에서 먼저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대화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팔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구글이 만든 게 팔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문화 친화적이니까.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플랫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와이파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시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먼저 깔려고 하고 있는 거고 빨리 로봇을 원시적인 상태지만 로봇을 먼저 제공을 싼 값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 대화해주는 로봇을 제작 원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왜 더 손해를 보면서 지금 기업들이 왜 손해를 보면서 로봇을 제공할까요? 바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빅데이터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뭐 하나 정확하냐의 그 확률까지도 빅데이터고요. 맞느냐, 얼마만큼 맞느냐, 속도, 흐름의 방향, 정보의 속도와 흐름의 방향, 그다음에 연관성, 양과 질. 우리는 보통요 데이터 하면 양과 질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흡수하는 데이터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얼굴에 표정을 읽는 것조차도 거의 100배 이상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얼굴 표정에서 심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 정확도가. 그 다음에 어떤 가시광선을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거의 3배에서 10배 이상. 인간이 못 보는 것까지 보는 거죠. 가시광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요. 이 우주는 작은 물질에서부터 파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단파에서부터 장파까지 전부 다 이게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시광선이 차지하는 게요. 그걸 만분의 1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조분의 1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분의 1.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더 섬세한 파장, 더 큰 장파까지를 감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못하는데 인공지능은 이것을 전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전부 다. 초단파까지. X선 전부 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스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캔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뇌파까지 다 스캔이 가능해요. 뇌파도 파장이잖아요. 이쪽에. 전부 다 스캔이 가능한 거죠. 뭐 때가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의 능력이라는 게 그냥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대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삼는 것들의 확장이 처음에는 기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기계. 그 다음에 기계어. 그러다가 이제 자연어, 우리 인간의 음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사투리랑 밀양 사투리가 섞였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사투리가 좀 섞인 것까지도. 기계의 물질, 무생물, 생물, 비물질.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다차원. 여기까지 저는 인공지능이 쭉 데이터화 시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것. 데이터화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데이터화는 왜 하느냐? 그것을 조작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뭔가 이렇게 조합하고 조작하고 다시 구성하고 하는 그 자료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 그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과의 소통, 뭐 이런 그런 자료인데, 실업의 순서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실업의 순서. 인간은 어떤 순서로 앞으로 실업자가 되어갈 것인가. 그거 연구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누가 먼저 가장 100%가 아니라 이제 80%씩 잘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원무과 직원의 80%가 먼저 잘리고, 원무과.
그 다음이 어떤 그 시설, 그 병원 시설을 관리해주는 청소부나 그 어떤 보일러공이나 이런 사람들. 건물이 자동화가 되고 청소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는. 청소 로봇이 약간 원시적인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로봇부터 나온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지금 간호사 로봇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간호사 로봇이 하는 거는 이제 뭐 주사약 이런 거 들고 정확하게 그 환자 앞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의사보다 간호사가 먼저 잘려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잘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잘리기 시작해요. 근데 의외로 병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버틸 거라고 보는 게 간호조무사예요. 근데 이게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발은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돈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어떤 식으로 진화하게 돼 있냐면 이 사람들 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재료비가 안 들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먼저 개발시켜요. 그래서 진단의사부터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진단의사는 뭐냐면 수술을 하진 않잖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모니터링.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돈을 받고 있을 거예요. IBM에서. 그 다음에 돈이 될 게 뭘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수술도 로봇이 직접 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수술용 로봇이 나와 있지만 수술용 로봇을 조종하는 게 베테랑 의사입니다. 뒤에서. 손가락 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 끼는 의사조차 필요 없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순서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순서입니다. 인공지능 회사가 로봇을 팔 수 있는 순서고 그 순서는 또 뭐냐? 지금 현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순서예요. 인공지능 로봇 개발 순서는. 그거랑 일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속성상 이윤축으로 가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려고도 합니다. 병원장들은 또는 어떤 공장의 그 이사진들은 임금을 줄이면서 근데 임금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요. 좀 비윤리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불량률도 줄어들어요. 사람을 자르면 불량률이 줄어들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자선사업가가 아니면 이거는 인간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회복지가 강화되지 않으면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병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병들기 시작한 사람들을 간호해주거나 병들지 않도록 뭘 제공해줘야 되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영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 체조를 나오면 1,000원씩을 줘요. 체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1,000원을 주느냐? 아침에 불러내지 않으면 계속 누워있어 버려요. 그럼 발병률이 올라가 버려요. 혈관이 안 좋아지니까. 혈관이 모든 그 병의 근원이고. 혈관은 순환을 해야만 병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다가 결국 돈을 풀기로 한 겁니다. 영국에서. 체조만 해도 돈을 주자. 할머니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체조하러 나오는 거예요. 1,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왜 점 10에도 고스톱 하다가 살인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작은 돈이야 조금씩 받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을 활동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원시적인 예거든요. 먼 미래로 가면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게 게임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VR, 가상현실. 그러니까 실제 활동을 안 하지만은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혈액순환이에요.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들 보도 가끔 나오잖아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잖아요. 피가 뭉치는 현상. 그래가지고 그게 심근경색으로 죽는 걸 보니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피떡이 어디서 먼저 생기냐면 다리에서 먼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움직이잖아요. 이제 피떡이 다리에서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내가 게임 잘했다 그러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집에 가서 죽어요.
그게 돌아다니다가 심장의 어떤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 앉아 있으면 그래서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근데 수명이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인류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백수화되는 실업률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참 이게 진퇴양난인데 우리 예전에 왜 셧다운제 하고 그럴 때 12시 PC방 할 때 게임 업체들은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막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모순인데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는요. 한국의 게임 산업을요 확 키워버려야 돼요. 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지금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자, 삼성 반도체도 반도체 이후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휴대폰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웨어러블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사회의 그 경제의 핵심은 무인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인차. 그러니까 무인차와 관련된 세계 1위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기업으로 절대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인차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무인차 그다음에 뭐 건물 자동화 그걸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삼성이 9조 8천억인가 9조 4천억인가를 썼잖아요. 하만하고 이렇게 인수합병 비슷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실업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술은 자, 증기기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직업이 누구냐면은 마차예요, 마차. 그러니까 그 기차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화물을 마차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제임스 왓슨 옆에 있던 그 사업가 이름 까먹었는데 제임스 왓슨이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업가가 먼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면은 마차를 없앨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 그 마차가 없어지고 그 마차한테 들어갈 전체 돈을 자기가 증기기관 그 기차로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가가. 그 사람이 대중화시켰거든요, 기차를. 그게 제임스 왓슨인가? 제가 예전에 다 읽었고 외우고 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스토리를 강의를 안 하면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까먹었는데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마차가 사라졌잖아요. 증기기관 때문에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화물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대규모 화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부들이 먼저 실업자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증기기관 그다음에 이제 증기기관이 내연기관으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소규모 화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큰 어떤 멀리 가는 화물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걱정을 했냐면은 이제 우리 동네에 말똥 치우는 직업이 사라지겠네 이걸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똥 치우는 직업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말똥 치우는 직업이 자동차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15년에서 20년 정도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차가 자동차로 이렇게 아주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15년, 20년 과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건 증기기관, 그 다음에 내연기관, 그 다음에 전기로 인해서 모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운송 노동자들이 많이 실업자가 됐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되기 시작한 게 강한 육체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엔진의 힘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나왔어요. 산을 깎아내리는 힘을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따라가. 어쨌건 제가 기술 발전에서 2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적었지만 그 다음에 이 컨베이어 벨트 나오잖아요. 그거를 포디즘이라고 해요. 포디즘. 그러면서 반복 노동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하면서 자동화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마부가 사라지면서 택시기사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1차 운송 노동자들이 처음에 잘렸고
운송 노동자들 2차로 잘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지금. 무인차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무인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게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5년부터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무인차 업체들이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가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실험을 작년 12월에 했어요. 작년이 맞을 거예요. 거의 한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대한연구팀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 여러분 중국이요 4차 산업혁명 선도지수에서요 전 세계에서 5등을 했고 우리나라가 25등을 했거든요. 물론 스위스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4차 산업혁명에 20단계를 앞섰어요. 놀라운 거죠. 20단계나 앞서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실험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량 있잖아요. 그 대형 교량. 거가대교 뭐 이런 거 만드는 그 대형 교량을 우리나라에서 80개를 건설할 때 80개를 건설할 때 중국이 10,000개를 건설했대요. 인구가 많잖아요. 개발이 엄청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대부분의 특허 기술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사람들 많이 죽겠죠. 중국 노동자들 엄청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죽게 할까 하면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허 기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물량공세 다리를 우리 80개 지을 때 거의 10,000개씩 지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특허 발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은요. 다리 건설하는 것을요. 중국이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 저력이 뭐예요? 물량공세, 인해전술.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현장에서.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중국은 도시 하나를 건설을 해서 그게 물론 여의도만 한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예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거기 무인차만 다니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은 뭐냐면 진짜 인해전술이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고를 무수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무인차가. 사고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 사람은 안 다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하나가 전부 모의 실험장이니까, 도시 하나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무인차 기술이. 그 다리 건설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니, 중국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우리 한국의 전략을 결국 이 강의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로 강의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차 운송 노동자들이 실업이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운송 노동자들이 실업을 맞이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식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의사 얘기했잖아요. 의사. 금융, 법률, 그쪽. 법률 분야에서 변호사의 실업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를 봤더니 의사가 실업을 맞이하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판례들이 계속 전 세계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들이 다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인공지능은 그걸 다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혼법이다. 이혼을 하려고 한다. 몇 회 몇으로 재산을 우리 나눠 가질까요? 라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변호사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만약에 국적을 프랑스로 바꾼 다음에 프랑스 법정에서 이혼하면 몇 대 몇이 나옵니다. 이태리에서 이혼하면 몇 대 몇이 나오고요. 미국에서 무슨 주에서 이혼하면 몇 대 몇이고 무슨 주에서 이혼하면 몇 대 몇이고 수많은 사례들이 순식간에 나와요. 그 고민을 안 해요. 모든 데이터가 전 세계 그 이혼법에 관련된 데이터가 다 축적돼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변호사한테 가고 싶겠어요? 그 데이터를 딱 보고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관련 가정법원 변호사한테 가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나와버리는데 안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들 일감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서로 합의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법정에 안 가는 거예요. 가봐야 뻔하니까. 그 확률이 높으니까. 어느 법정에서 몇 프로 확률이 나올 거라는 것까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그 새로운 논문을 인간이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새로운 판례를 매번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례를 매 순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리고 그 중앙에 그 한 인공지능이 허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컴퓨터 OS가 한 800명인가의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 걸로 나중에 나온대요. 보다가 잤어요. 졸려가지고. 결말 부분 안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의 특성은 뭐냐면 동시에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게 뭐냐. 지식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지식 노동자 다음에 실업은 감정 서비스 노동자들의 실업이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럼 지식 노동자가 먼저 실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서비스 노동자가 그 다음에 실업을 하느냐.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발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업주의 그 자본주의의 마인드로 봤을 때 야, 값싼 노동자들이 많은데 뭘 일찍부터 로봇을 개발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그냥 노동자들 써. 그러다가 로봇을 만드는 제작 기술이 편해지고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로 로봇 프린터가 가능할 때 그때 교체하면 되잖아. 뭘 미리부터 그렇게 돈을 쓰려고 그래. 연구하지 마. 여기까지만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지식노동까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IBM 왓슨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업체에서는 왜 로봇을 3분의 1 가격으로 사람들한테 지금 뿌리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 빅데이터가 없으면 지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하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감정 서비스 노동 로봇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샘플링이에요. 즉 대량으로 애써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뭐 동경의 어디, 한국의 서울의 어디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다 거기니까. 아, 그럼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비스하면 되겠구나. 아, 일본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샘플링만 해도. 그래서 손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감정 서비스는 그렇게 급속도로 밀려오진 않는다는 거죠. 왜? 로봇 제작비가 인건비보다 더 비싸. 그것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로봇 제작비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때를 저는 몇 년으로 보고 있냐면 한 204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지식노동자의 대부분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것은 무한대로 빠른 속도로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 물질이 개입되지 않으면, 물론 약간의 물질이 개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그 운영 본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서버. 그런데 그 서버 구축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서비스하는 그 양이라든가 그 금액을 봤을 때는 사실 물질이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짜로 돈을 그냥 긁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봇을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봇의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이윤축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천만 원짜리 반복 육체 노동 로봇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략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거 순서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순서는. 얘가 더 먼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느낌상 동시에 진행이 돼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약한 육체 노동의 반복적인 일을 하는 로봇이 2천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매진이 돼버려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로봇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업체도 그 로봇을 단 한 대도 못 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기업들이 벌써 다 예약을 해놓은 거야. 줄 서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얘가 2천만 원을 주고 그 단순 반복 로봇을 사게 되면은 얼마를 절약을 하냐면 거의 6천만 원을 절약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그 사장이. 왜 그러냐면은 3교대잖아요. 인간은 8시간 노동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노동법이. 마음은 24시간 일을 시켜버리고 싶죠. 노동자를 좀 나쁜 사장이라고 봤을 때. 근데 법에 위반되잖아요. 야근 수당 줘야 되고 추가 수당 줘야 되고. 로봇은 노동법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이 어마어마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 실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봇한테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그래서 그 일본 카페에서 페프라는 로봇을 임대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진. 왜냐면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로봇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달 임대료가 50만 원. 근데 제가 그 일본의 최저임금이랑 계산해 보면 대략 최저임금의 50%만 받아요. 굉장히 영리한 거죠. 딱 그 인간을 구하기 쉽게끔 하는 그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 고용하는 그 비용이랑 비슷하면 이 로봇을 임대를 안 할 텐데 최저임금이 50%가 내가 절약이 돼. 로봇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게 로봇 자동화 세금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업주가 인간 노동자를 자르고 자동화를 한다거나 로봇을 했을 때 그 자동화 기기가 하고 로봇이 들어옴으로써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더 많이 남기고 또 국가의 세금을 우리가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 소비를 하면은 간접세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또 수익이 하면 또 세금을 직접세로 매길 수가 있고 국가의 세금을 얼마만큼 얘네들이 이 사업주가 안 내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하는 거예요. 로봇을 살 때마다, 로봇을 쓸 때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하고 이 IoT 쪽에서 대량으로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플랫폼을 한국이 장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외국에 있는 제품들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 로봇세를 도입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중국처럼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공급해 줄 수 있고 이런 나라다. 그럼 로봇세를 도입 안 하겠죠. 왜 그 안에서 그 연구 개발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은 도입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그러니까 뭐가 더 이익이냐의 문제인데 물론 모든 제도와 모든 법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를 선택하기가. 공무원들 은퇴하면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죠?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지금 계속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국가 예산의 50%가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금이 절반밖에 안 거친다.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계속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느냐면 저는 그것을 아주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뭐가 파괴가 되냐면요. 특히 우리나라 농촌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농촌 공동체. 근데
이제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보면 공동체가 파괴가 되면 뭐가 불가능하냐면 권력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친구의 숫자를 줄여버리면 얘는 그냥 노동자인데 이게 허심탄회하게 술을 마시는 친구의 숫자를 줄여버려.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근을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시간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자들을 기숙사에 쳐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가족을 다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가족화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군가가 이걸 기획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을 게 부족했고 농업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순서대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 자체가 아주 짧은 200년 정도 기간에 이 지구에 펼쳐진 아주 특이한 현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크로마뇽인으로 따지면 200만 년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에서 원숭이하고 인간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점을 보통 600만 년으로 봅니다. 600만 년. 그러면 인류가 600만 년 동안 생존을 하면서 전체 구성원 중에서 심각한 노동을 했던 인구는 항상 2% 미만이었습니다. 1, 2% 미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먹을 게 많았어요. 그냥 조금 돌아다니면 열매도 있고 강가에 가면 고동도 있고 조개도 잡을 수 있고 조개 잡는 거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조개 단백질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예전에 빙하기 때는 대부분 바닷가에 동굴에서 생존을 했거든요. 조개 이런 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은요 그 부족 사회가 있는데 부족 사회에서 심각한 사냥꾼은 3명에서 5명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가 150명에서 200명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근데 사실 그 부족들도 그 사냥꾼들도 인터뷰를 해보면은 재미있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사냥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냥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의 아주 오래된 미래는 뭐냐면요. 원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였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호모 파베르였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 유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다음 호모 루덴스였는데 인간은 호모 루덴스의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 사냥꾼들을 그 부족에서 3명에서 5명들 사냥꾼들이 하는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또 문화인력자들 관찰을 해보잖아요. 대부분 유희입니다. 사냥.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 왔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족사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냥 24시간 유희예요. 호모 루덴스예요. 사냥꾼들이 고기를 나눠 갖는 게 이제 아마존 보면은 나오는데 동물을 사냥해서 딱 오잖아요.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사냥꾼이 선호하는 부위를 사냥꾼한테 우선적으로 줘요. 너 머리고기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저기 안창살 먹을래? 그래서 사냥꾼이 나 오늘은 안창살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부분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잘라서 상징적으로 뿔을 줘요. 그러나 고기를 더 먹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뿔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북이를 사냥하면 바닷가에 있는 부족들은 거북이를 이렇게 갑옷처럼 만들어서 며칠간 이렇게 쓰고 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니네들한테 거북이 잡아줬다 이거야. 며칠간 과시를 해요. 과시를 하고 딱 내려놓고 또 사냥을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부족들한테
이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그냥 좋은 거야. 유희야, 유희.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노동하고 안 맞아요. 우리 본능이 아니야. 우리 인간은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게끔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인류의 삶에서 보면은 사실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일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게 실업률 99.9%로 가는 게 사실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오래된 인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일을 안 하는 게 본성이에요. 솔직히 근육값 벌라고 강의 다녀보세요. 제가 좀 그래 본 적이 있어서. 운전도 하기 싫어요. 운전도. 근데 내가 오늘 수강자들을 만나서 오늘은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내가 해주는 게 특히 이제 학생들 강의 갈 때 얘네들 미래가 좀 걱정인데 내 말을 듣는 애들이 좀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실업률, 고실업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 주는지가 신경이 쓰이질 않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통장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그 강사료가 들어오는데 생활비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때는 통장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 입금 문자 오는지만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플러스로 돌아서자마자 저는 통장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내가 자원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인간은 뭐냐면 그냥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현장에 가는 게 재밌으면 되고 뭔가 의미를 전달했어? 땡! 그거야. 옛날에 사냥꾼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거든요. 잡았으면 되지. 근데 나스코 동물벽화를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냥꾼들이 그 당시에도 화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3만 년 전, 4만 년 전에도 동물을 잡아와서 동굴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먹으려고 끌고 들어와서 먹기 전에 자기가 사냥한 동물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에 있는 어떤 찰스 퍼시라는 화가가 라스코 동굴 벽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내놓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는 사냥을 기원을 했다거나 주술적으로 기원을 했다거나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벽화는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면 이제 그 자랑하고 싶어서 탄생됐다. 야, 내가 이거 잡아왔는데 이거 잡아 먹어버리면 내가 잡았다는 흔적이 없잖아. 좀 그려서 좀 벽에다 좀 기록 좀 남기자. 기록에 대한 욕구.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벽화를 그렸는데 그 라스코 동굴 벽화에 있는 동물 중에서 한 50%는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거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화가가 죽은 것만 그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좀 뛰어다니는 것도 좀 그리자 좀 제발. 네가 잡아온 것만 그리라고 그러냐? 그래서 나도 좀 그리는 본능이 있잖아, 본능이.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라스코 동물 벽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동물들이 죽으면 다리가 쭉 뻗잖아요. 이렇게 굽어져 있지 않거든요. 죽은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도 되게 인간은 재미와 의미로 사는 게 본능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사회로 가는데 문제는 과도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과도기. 자, 이것부터 얘기하고 생각보다 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귀족과 노예가 있던 사회가 있었는데 모래시계라고 불러요, 보통. 모래시계라고 부르는데 저는 절구통. 한국적인 명칭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이윤을 좀 많이 쪽 빨아먹어요. 이게 밑에 있는 걸 쫙 빼가요. 이 밑에 있는 돈을 빼가는 현상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간을 노동자로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250년 이 기간은 굉장히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현상. 일종의 거대한 과도기인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원시 부족 사회의
경제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 시대 때 귀족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스 시대의 노예는 인간이었지만 다른 이민족이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노예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노예를 전부 로봇이 하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사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되게 밝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서비스 노동도 졸업하고요, 육체 노동도 졸업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어디 출장 가는 일이 이제 없어요. 행복하시죠? 돈이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를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다 떨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냥 계모임 가는 거랑 비슷해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긴 아주 행복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대량 실업 사태를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그 예전에 그리스 귀족들은 그랬대잖아요. 뭐 아고라에 모여서 철학에 대한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문학 얘기하고 예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했죠?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그래서요, 문화예술 체육, 지금 돈 많은 집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체육 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게 인류의 원래 모습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이 서비스 노동하고 유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예체능적으로 대부분 진로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 여러분 유명한 정유라 씨라고 아시죠? 예체능으로 진로를 선택해서 아주 잘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그 학생 있잖아요. 나이 많은 학생. 그런 식으로 가요, 돈이 많으면. 근데 우리 인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에는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 이렇게 가고, 이제 이거 설명하고, 이제 대기업이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지갑이 비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실종되고 있거든요. 소비 실종 사회. 소비 실종 사회와 함께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 그게 공유 사회예요. 공유 경제.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주는 시대로 끝나버려. 이제 새로 사지는 않아, 사람들이. 그냥 빌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공유 경제로 가는 타이밍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이 와인잔이 녹아내리고 있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도 조만간 대규모 무인차 회사랑 손을 잡던지, 아니면 그 회사의 합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그 정도니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과정이 와인잔에서 소뚜껑으로 경제가 바뀌어가는 이제 그 과정이죠. 어쨌건 그래서 다시 실업률로 좀 넘어가 보면, 그리스 노예들 얘기까지 했죠. 노예의 어원이, 로봇의 어원이 노예더라고요. 그리스 로마에서 쓰던 노예에서 로봇이 나왔어요. 제가 또 한국어 어원이랑 또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도 그 품앗이 내지는 그 사람들을 고용할 때 우리 고향 사투리 중에 넙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넙 얻어서 일한다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발음이 똑같아요. 넙이에요, 넙. 그 인력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러브 얻는다. 러브. 그러니까 러버가 노예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일을 대신 해주는 것 정도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은 2020년경에 우리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도가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민기본소득제. 국민기본소득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사냥을 안 하고 그 부족 내에서 그냥 이렇게 개미 관찰하면서 놀던 그 부족한테도 고기를 나눠줘야 되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인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 거대한 사회에 들어오는 게 국민기본국제예요.
돈을 많이 벌 놈들은 많이 벌어라. 세금을 내고 다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원시부족 사회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원시부족 사회로 친다면 예전에 원시부족 사회에서 대신 일을 해주는 존재가 누구죠? 옛날에 자 도시화가 되면서 대신 일을 해주는 노예가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나 그게 야생으로 가게 되면은 대신 일해주는 존재는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이 대신 일을 해줬어요. 태양이 그냥 음식을 만들어줬죠. 우리는 전부 농장이에요.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 아마존 보세요. 다큐멘터리. 병원도 거기가 있고요. 숲속에가 있고요. 뭐 어디 아프면 약초가 어디서 자라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에 샤먼들 있죠, 샤먼들.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군동물을 국방 여기만 하지 말고, 이 인력들이 있을 때, 해외 생명체 연구 있잖아요. 월급을 좀 더 주고, 관련 학과 나온 약학과를 나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좀 파견을 보내야 돼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아마존이라든가 누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가려고 하는 젊은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가서 뭔가 채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우리가 뭔가 생물 자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자전쟁 시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만 해서 좀 거시적인 얘기만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기술 유토피아로 가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정치도 완벽하게 직접 민주주의로 바뀌어요.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사회가 오거든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심지어 지금 현재 나온 기술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는 기술이 나와 있어요. 두뇌 속에서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지금 현재 기술로 그거를 파악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거짓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진심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 누구의 어떤 협박에 의해서 지지하는지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미래에. 그게 다 검증이 되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돼요. 지금 그래서 에스토니아인가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치 쪽도 상당히 많이 앞으로 변화하게 될 것 같고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빨리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거든요. 핀테크 얘기, 금융권에서 핀테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핀테크는요. 그 국가나 단체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핀테크가 발달하는 걸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숨길 수 있는 돈하고 숨겨놓은 돈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패 청산을 하지 않잖아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정치적인 혁신이나 민주화를 할 때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부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홍익인간 경제에서 홍익재물로 가는데 홍익재물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애완동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반려견이라는 거예요.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이라면 동물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 반려견의 생각을 읽는 웨어러블까지 나와 있어요. 반려견이 지금 배가 고프다, 응가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하고 IoT 센서의 개발은요, 동물의 마음까지도 알게 돼요. 동물의 그 어떤 생리 반응까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센서가 달리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오래된 미래 중에서 애니미즘 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애니미즘.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물이 없는 거예요. 바닥도 살아있고 물질도 살아있고 모든 게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시부족사에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은 어떤 식으로 다시 오게 되냐면 캄테크로 오게 됩니다. 캄테크. 캄테크는 뭐냐면 사람의 의도를 미리 읽어가지고 기계가 먼저 반응을 해버려요. 저 반응할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치 그 인공지능이 예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나중에 우리한테 마치 영매처럼 인공지능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아무래도 내일 좀 누구누구를 만날 때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마치 예언하듯이. 근데 그게 빅데이터예요. 데이터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샤머니즘적인 거랑 비슷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일년후를 예측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애니미즘은 이제 모든 사물에 깔리기. 자, 토테미즘은 뭘까요? 토테미즘. 토테미즘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가상현실 속에서 부족들이 생겨요. 우리는 이 게임 동호회야. 이런 거. 우리는 이 게임을 즐겨. 매일매일. 사고방식도 그 어떤 가상현실에서 많이 보내는 방식으로 부족화돼 버려요. 인간들이. 다양화돼 버리죠. 그게 토테미즘. 그게 반복되게 되고 오래된 미래로 인간의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유토피아가 오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를 잠깐 얘기할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단기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실업자가 될 일단 그 직업이 사라지게 될, 인간의 일이 사라지게 될 6가지 특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직업은 없어져요. 그냥 간단하게. 공식. 자, 3번. 왜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이 사라질까요? 책상에 앉아서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청각하고 문서로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인공지능이 시청각하고 문서 공부를 너무 잘해요, 인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책상에서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가 되는 건 먼저 사라지니까. 업무 규칙이 잘 안 바뀐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복을 너무 잘해. 반복을 즐겨, 인공지능은. 뭐 즐긴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간이 안 즐기는 거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 DNA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감성들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 VR 시대, 5G 시대가 오면은요, 또 다른 욕구가 생기거든요, 인간들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직업의 자격증이 발급되자마자 그 직업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가 의미가 점점점 사라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도 최초에는 편작화타의 형제들이 의사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냥 늘 그 의술에 재능이 있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치료를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격증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학벌이 왜 의미가 없어질까요? 학벌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뭔가 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고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학벌이 높은 거하고 똑같아요. 빅데이터하고 연결된 사람이 학벌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의 의미, 명문대의 의미가 왜 있었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선진 기술이 논문을 먼저 명문대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 기술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대학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 앞서가는 기술을 명문대에서 먼저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 새로운 기술들을 인터넷이라든가 뭐 모바일에서 자기가 원하면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검색을 대신해줘요. 검색, 번역, 통역까지 대신해줘요. 인공지능. 즉 고급 기술이 어디에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먼저 질문을 던지는 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먼저 의심을 품는 자.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상력. 질문하는 능력이 상상력인데 우리 인간 사회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럼 이런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정작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이런 상상하고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교육청 강의를 다니면서 한국 교육을 바뀌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한국은 뒤처졌기 때문에 앞으로 약 30년간 저는 불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30년간. 일본의 장기 불황처럼.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대기업 내지는 잘 사는 사람들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감시를 굉장히 철저화해야 돼요.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장기 불황이 올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인 부자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통을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빨리 막아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새로운 질문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게 그런 거고. 뭐냐면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가 소크라테스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가장 지혜로운가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모르는 게 많고 더 질문할 게 많고 상상할 게 많다라고 그걸 애들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 있잖아요. 뭔가 현재 있는 데이터나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관한 건 제가 교육청 강의에서 강의하는 게 있으니까 또 유튜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좀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서비스 노동하고 단순한 육체 노동이 사라지는데 그럼 제가 아까 그 도표에서 안 보여준 게 뭐였냐면 육체 노동은 육체 노동인데 가장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반복적이지 않은 육체 노동이 가장 오래 갑니다. 직업적으로. 그래서 그 예로 든 게 바로 네일 아트예요. 네일 아트.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는 건데 사람마다 계속 내가 변화를 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의 취향이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 즉 반복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 많이 안 돼. 그러니까 반복적이지 않고 손가락을 많이 쓰고 돈이 많이 안 되는 직업이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아까 그 실업지 맨 뒤에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로봇까지 나오려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한참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의외성하고 복잡성하고 현장성에 익숙한 인력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 교육 현장에서 보건복지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공무요원들이 일을 할 때 그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현장에서 의외성, 그 사람을 대할 때 복잡해지잖아요. 복잡성. 그리고 어떤 현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 세 가지를 풍부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느껴라. 그게 앞으로 길게 갈 직업의 기반이 된다라고 꼭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제가 제시한 대안이 뭐냐면은 학생들 전체한테 웨어러블 기기를 교복을 주자는 거예요. 웨어러블 교복을 주고 관리를 하고자 하니까 저기 15분에 끝내면 되죠. 맞죠? 관리를 하고자 하니까 모니터링이 굉장히 이거는 교실 안에 사실 우리가요 교실 안에 이 정도 인원만 있으면요
학생 하나가 딴짓해도 몰라요, 선생이. 근데 학생들이 웨어러블을 입고 일터로 가든 자연으로 가든 항상 현장에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현장성을 계속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이랑 협업을 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체험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하고 추적하고 사례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의외성과 복잡성을 가급적 많이 상상하거나 또는 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는 교육청 예산을 조금만 더 현명하게 쓴다면 현장성 교육이 훨씬 많아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금 뭐 오늘 이거는 이거예요. 다니엘 핑크가 미래 인재의 조건이 재미, 스토리, 디자인, 공감, 조화,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잘 사고 있는 제 책의 챕터가 이거예요. 좋아, 다니엘 핑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자체 의미는 의미고 재미는 재미, 거시적인 추상적인 거 빼고 스토리, 디자인, 공감, 조화는 어떻게 발달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몰입, 예술, 봉사, 자연에서부터 발달한다. 그 근거를 제가 이제 밝힌 게 제 책이에요. 왜 자연에서 이런 미래 인재의 그 능력들이 이 네 가지 체험에서 발달을 하는가. 그런데 그 다음 쓴 책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없나? 미래 인재 조건 처음에 쓴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제 책의 챕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가기 전에 동기부여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두뇌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그게 음식, 광야, 동굴, 위기, 기여, 독소가 만든다. 이렇게 책을 한 권 쓰고 그 다음에 미래 인재 조건은 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써갔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이제 워낙 없어서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정보의 시대에서 생물학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센서링 기술이 자연의 카오스를 데이터화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그래서 생물학의 시대가 저절로 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맞이하게 될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롱테일이라는 건데 롱테일은 뭐냐면 1위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2위, 3위, 4위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게 1위일수록 굉장히 많이 84%를 가져가고 2위가 15%를 가져가고 3위부터 100위까지가 1% 가지고 나눠 먹거든요. 이게 자연 상태의 역함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경제계에도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저성장기 이렇게 되는데 축소 경제가 되면서 롱테일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3위, 2위 말고는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와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게 지금 현재 1위인가 또는 2위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걸 확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1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쭉 축소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블록체인의 기술, 직접 민주주의라 어떤 화폐가 사라지는 사회, 블록체인 사회라는 것은 모든 가치가 되게 동등해지는 사회. 햇빛 한 줄기의 가치, 식물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니까 소나무 한 그루의 그 경제 가치가 얼마인가가 다 계산되는 사회가 오거든요. 그 사회가 오면은 인간들이 다양한 가치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부가 되게 공평해지는 시대가 와요. 부가. 그러니까 지금은 기축통화라는 거, 화폐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부가 쏠리는 현상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사회로 가게 되면 부가 공평해져요. 어쨌든 이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30년 불황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 요원들한테 그 얘기를 좀 힌트를 주고 견딜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